안녕하십니까. 소모시네마 막 리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블릿 트레인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8월 24일 2022년 8월 24일 수요일이고요. 뭐 정식 개봉일이죠. 블릿 트레인이란 영화가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브래드 피트가 내한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영화인데 기대만큼 이렇게 좋은 평을 듣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찾아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평이 이제 53 정도고 관객 만족도는 76 정도인데 이게 미국식 유머를 구사한 영화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평단에서도 뭐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이 영화의 그 IMDb 평점에서도 IMDb 평점 차라리 좀 높네요. 5만 5천 정도가 해서 7.5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메타스코 평가는 그렇게 호의적인 평이 뭐 높지 않고 한 중간 정도 그냥 평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원작이 있습니다. 이사카 고타로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사카 고타로가 이제 검색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사신 치바나 골든 슬럼버, 마왕 뭐 아주 2006년도에 많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대중 소설 작가로 추리 소설 작가고 그러면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이고 그 외에도 뭐 지보리와 드로리의 코인을 넣고 같은 좀 사회 문제를 다룬 약간 미스터리 그러니까 약간 추리 소설이지만 좀 그런 소설 명랑깽이 직을 돌린다 같은 좀 개그 소설이죠. 그런 뭐 약간 하이스트 장르 같은데 또 약간 또 뭐 말하자면 또 유쾌한 뭐 그런 대중소설들을 많이 쓴 굉장히 유명한 그래스오퍼 뭐 시소몬스터 뭐 계속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팬덤이 강력한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뭐 이 사람의 가장 국내에게 제일 유명한 작품은 골든 슬럼버가 될 것 같네요. 골든 슬럼버일 것 같고요. 예, 아이고 골든 슬럼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블리트레인도 원래 소설이 있습니다. 블리트레인의 원작 소설은 네 마리아 비틀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책이 두 종류로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원래 소설 제목인 마리아 비틀 그 킬러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사카 고타로의 일종의 그레스오퍼 그다음에 마리아 비틀 이런 것들이 이제 킬러 시리즈 악스 이렇게 해서 킬러들이 등장하는 소설들을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블리 트레인 같은 경우 헐리우드 영화입니다만 이사카 고토라의 원작 소설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제작자도 소니 픽처스고요. 이 배경도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화이트워싱 논란도 있어요. 원래 뭐 원작은 등장인물들이 다 일본인들일 텐데 뭐 사실 뭐 킬러라고 하는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원작자인 이스카 고타로 같은 경우에 뭐 그 점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던 걸로 오히려 환영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가 사실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가끔 이제 그 헐리우드라든가 서구의 영화들이 약간 일본을 바라본 시선이란 게 일종의 자기들 입장에서는 좀 엑소틱한 그러니까 이국적인 느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비전이 이제 들어가서 실제로 일본인들이 이제 이스카 고타로의 소설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영화가 되게 많이 됐는데 일본인들이 그려낸 일본하고 그 서양 사람들이 그려낸 일본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블리트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을 텐데 실제로 일본에서 촬영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 열차 공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신칸센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고 원래 원작 소설은 신칸센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소설에 이제 뭐 어차피 CG로 구현이 되어 있는 외향적 표현 같은 것들은 대부분 신칸센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캐릭터들 자체가 이제 서구화되면서 많이 변형이 됐는데, 일단은 주인공 타이틀롤이 아니라 이제 이 분리트레인이라는 것 자체가 딱 시작할 때부터 뭐 탄환 열차 이렇게 일본어와 같이 타이틀이 떠요. 원작이 이제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식을 한 부분이겠죠. 그 배경이 일본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이제 샤프한 역할 말고도 뭐 코엔 형제의 영화들이라든가 뭐 스네치 같은 영화들에서 약간 너드 같은 영화들을 연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뭔가 좀 멍청한 캐릭터 이런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를 한 편인데, 그런 걸 좀 연기하는 거 좋아요. 괴짜 개그 같은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블리트레인에서 연기하는 레이디 버그라고 하는 이 인물도 의뢰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뭐 그렇다고 킬러 업계에 속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 때문에 심리 상담도 받을 정도로 뭔가 뭐 그렇게 그 일에 전력을 쏟는 프로페셔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킬러 같은 그런 외형이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레이디버그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영화의 맥락에서도 이제 설명이 되지만 일종의 남의 불운을 짊어지고 사는 그런 이제 되게 불운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치거나 주변에 불행을 주거나 아니면 주변에 불행을 흡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 원작에서도 가져온 캐릭터인데 프린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프린스라고 하는 존재가 왕자 이런 캐릭터인데, 존재가 드러나지 않지만 일종의 이 탄환 열차 분리트레인 안에서의 이제 사건들을 조종하는 인물들로 묘사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플롯상으로 이제 그 표면의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숨겨진 플롯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연격으로 등장하는 게 텐저린이라고 하는 캐릭터. 텐저린, 요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레몬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둘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이제 일종의 쌍둥이로 불리우는 일종의 듀오 킬러입니다. 근데 뭐 이 외에도 이제 포스터가 나와 있는 울프 캐릭터가 또 있죠. 멕시코 카르텔 출신의 복수를 다짐하고 이 열차에 뛰어드는 캐릭터로 이제 등장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원작 소설 자체는 이제 한정된 밀실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킬러들이 이제 각각의 연유를 가지고서 이제 얘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시작 부분을 보면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이제 이 등장인물이 갖고 있는 살인 의도라든가 이 열차에 타게 되기 전까지 전사 같은 게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울프 캐릭터 같은 경우에 뭐 어렸을 때 뭐 조실부문 해가지고 카르텔에 이제 몸담게 되면서 전문 킬러가 되고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다는 스토리가 이제 영화에 보면 짧게 묘사가 돼요. 뭐 그런 식의 전개죠. 물론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브래드 피트가 연기하는 인물이고 레이드버그이고, 레이드버그는 그 누군가의 어떤 킬러의 대신 대행을 맡아서 뭐 이 서류 가방을 챙겨오라고 합니다. 뭐 서류 가방은 당연히 막대한 돈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오라는 인물을 그냥 단순한 임무였던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제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열차에 타고 그들이 속이거나 충돌하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사카 고타로의 원작 소설에서 가져온 캐릭터 때문에 생각보다는 추리소설적인 배경,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후반부에서 이제 실체가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또 숨어 있는 캐릭터들도 있고, 그래서 그 캐릭터들을 찾아내는 그런 좀 긴장감 같은 게 사실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 하지만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이제 가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신칸센이 다니고 있는 도쿄에서 교토로 가는 구간을 배경으로 한 2시간 반 정도에 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런 시간적 압박감이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개념이 별로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실제보다는 더 화려하게 이 미술 프로덕션 디자인 같은 것도 형성이 되어 있고, 조금 더 그러다 보니까 현실감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개념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곳곳에 미국식 유머 감각들, 농담 따먹기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감각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전개 자체가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갈 때까지의 과정이 좀 루즈한 것이 사실입니다. 액션 장면의 시퀀스의 경우도 데이비드 레이치가 이 액션 전문 감독이라고 말 수 있거든요. 뭐 존윅의 1편, 그 다음에 뭐 데드풀 2, 뭐 아토믹 블론드, 근데 이런 영화들을 연출했던 감독인데, 이 영화에서 액션 장면들은 사실은 킬러라는 소재에 비해서 그렇게 익사이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뭐 약간 뭐 그런 킬러들다운 뭐 그런 날카로운 모습들보다는 약간 이 영화 자체가 둔탁한 코미디를 추구하고 있는 영화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디자인 자체가 좀 개싸움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주는 액션적 쾌감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고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야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 영화가 이제 그 클라이막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좀 루즈하게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이제 이해관계들이 많이 얽혀 있어요. 이 왕자라고 하는 인물이 추구하는 목표도 이제 결국은 그 백의 사자, 화이트 데드라고 불리우는 어떤 보스이고, 그 보스는 좀 숨겨져 있거든요. 그 보스를 해치우기 위한 과정 속에서 뭐 그에게 불행을 주기 위한 에서 일종의 일련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킬러 요하네스버그 또는 뭐 어디입니까, 남미에서 큰 사건을 학살극에 가까운 사건을 저지른 그 과정도 이제 영화에서 약간 우스꽝스러운 장면처럼 초반부에 이제 이들의 활약상을 좀 보여줍니다. 뭐 중국의 대세상으로 삼합회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우고 뭐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들로 그려져 있어요. 뭐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별로 큰 그 욕심이 없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보면서 자신의 이제 킬러로서의 그런 삶 자체에 좀 회의감을 느끼고 그냥 단순한 임무만을 수행하고 싶어하는 브래드 피트가 이 사건에 얽혀버리게 되는 거죠. 본인의 의도와 달리.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브래드 피트는 이 레이디 버그는 열차가 정류장에 쓸 때마다 빨리 내리고 싶어요. 열차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1분의 시간 동안 탈출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시도를 합니다만 그런 것이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결국은 이제 그런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휘말려 버리는 남자가 등장하는 일종의 블랙 유머. 뭐 그 좀 과격할 수는 있어요. 이 킬러를 소재로 하고 있는 유머가 사람이 어쨌든 죽고 죽어가는 설정, 죽고 죽이는 설정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그런 유머들 자체가 좀 과하다는 느낌을 항상 받게 되어 있죠. 영화 속에 있는 세계지만. 근데 서구 관객들은 이것은 어차피 영화의 룰이라고 하는 걸 보고 뭐 죽고 죽이는 장면 자체를 좀 오히려 희화하면 그걸 좀 그냥 넘어가는, 그냥 극중의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는, 유쾌하게 보는 상황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보짓을 하다 죽는다라든가 좀 개그 감각이 약간 과격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객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영화, 그러니까 한정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킬러들 간의 대결 같은 그런 액션물로서의 흐름보다는 블랙 유머가 섞여져 있는 그런 식의 전개가 이어갔고, 사실은 뭐 이 캐릭터들이 되게 현명한 똑똑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되게 흥분 잘하고 뭐 세계적인 킬러로 등장을 합니다만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에런 테일러 존슨이 등장하는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움직이는, 물론 장면들이 역동성의 이해관계들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관계들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장면들도 꽤 있는 편이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좀 신기하게 생각하는 요소들 같은 게 있어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뭐 미술의 테마파크라든가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공간 자체가 사실은 좀 무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은 도쿄라고 하지만 도쿄라고 하는 그 현실적 공간이라기보다는 이 블리 트레인 탄환 열차라고 하는 영화 속에 있는 이 공간이고, 그것은 일본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공간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시각적으로도 훨씬 더 화려하게 묘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가령 이런 액션 장면에서 잠깐 멈춤 농단 같은 것들이 펼쳐지는데, 이들이 싸우다가 뭐 일반인이 지나가면서 뭐 싸움을 멈추고 이제 뭐 물건을 사는 장면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설정은 이제 킬러들의 세계하고 이제 일반인 세계를 가지고 일종의 그런 괴리감의 차이를 가지고 펼치는 유머 감각인데, 실제로 이 영화의 공간 자체는 실제 일본과는 거리가 있는 세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어색한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 공간에 사람 자체가 별로 많지 않아요. 영화 초반부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뭐 영화에서 멘트상에서도 이 사건의 주도자가 되는 사람이 던지는 것처럼 후반부의 종착역까지의 표는 다 본인이 구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서 이 공간은 온전히 킬러들만 남아있는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 속에서 서로 죽고 죽이거나 또 죽였다고 착각을 하거나 이런 관계가 얽히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이 이제 우당탕탕 코미디 같은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실제로 동인을 그러니까 원인 복수라고 하는 과정들이 사실 다 대부분의 인물, 복수라는 감정을 품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 사실 레이디 버그의 역할의 브래드 피트인 거고요. 나머지 인물들의 경우는 되게 복수라는 감정을 가지고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영화에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인물의 캐릭터로서 복수를 행해야 되는 인물은 사라다 히로유키가 연기하는 장로라고 불리우는 노인 배우가 있습니다. 일본 배우죠, 사라다 히로유키. 그래서 그 사라다 히로유키가 연기하는 그 인물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진지한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고, 뭐 그의 아들도 등장을 합니다만, 나머지 캐릭터들은 약간 좀 이 영화 자체가 주는 그 블랙 유머의 감각에 충실한 약간 코미디 연기들을 주로 펼쳐나가고 있어서 영화가 좀 떠있다라는 느낌은 어쩔 수 없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을 소재로 한 여러 영화들, 넷플릭스 같은 영화도 보면 있습니다만, 뭔가 겉도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 감각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지금 데이비드 레이치의 영화 중에도 냉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아토믹 블론드 같은 영화들이 있죠. 그 아토믹 블론드 같은 영화는 차라리 냉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꽤 그래도 뭐 가상입니다만 꽤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아토믹 블론드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에는 뭐 어디까지나 뭐 데드풀처럼 가상의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보여지는데,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마치 망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 같은,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해석한 망가,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망가에서 어색한 거 있죠. 뭐그 실제 인물은 뭐 진격의 거인 같은 영화에서는 왜 등장인물은 왜 외국 이름 가지고 있는데 다 일본인들이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 뭔가 어색한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그런 어색함들이 등장합니다. 일본 만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그런 감각들, 일본 문화를 가지고 펼치는 감각들이 뭔가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좀 아쉬움이 후반부에 좀 황당한 클라이막스를 통해서 좀 풀리는 건 사실인데, 그 전까지의 과정들 자체가 뭔가 좀 그런 톤앤 매너 자체, 그런 긴장감이라든가 그런 재미가 썩 막 가슴속에 깊이 다가오거나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죠. 뭐 아주 뭐 쉽게 만든 영화고, 쉽게 만들었다는 게 뭐 영화를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되게 가볍게 보자고 만든 영화고,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다 뻥인지 아시죠? 이런 감각으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런 빌드업 과정 자체,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향하는 빌드업 과정 자체, 그다음에 인물들의 이해관계 자체가 일종의
망가식으로, 그러니까 그 코믹북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공간 자체도 보시면 색깔을 보시는 거면 되게 원색적인 색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막 그 컬러 그래픽 노블 같은 그런 색감의 감각들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룩 자체도 어, 이 영화의 플롯에 과연 그런 구성이 잘 맞아 떨어졌는지, 이스카 고타로의 여러 가지 영화들 뭐이 만들어졌던 걸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아쉬움이 좀 남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블리트레인이란 영화가 주었던 영화가 주는 감각이 뭔가 충족, 개인적으로 완전히 충족할 만한 영화는 아닌데 또 그냥 그럭저럭 보는데 뭐 크게 문제가 있을 만한 영화는 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아쉬워요. 영화 자체가 어디서 본 듯한 인물들과 킬러들이 등장을 하고 이해가 전개되는데 그것이 막 깊은 감흥을 크게 주고 있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좀 있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엉터리는 아니다. 뭐 이렇게 정도로 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에, 다소 다소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영화를 그냥 아주 깃털같이 가벼운 영화로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리트레인의 첫 번째 감상 소감입니다.